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밝아왔어요. 6시 되니까 깜깜한 것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수요일이니까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이제 4월달도 거의 다 가는 것 같고 조만간 5월달이 다가오겠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맥. 여러분들 인맥 있나요? 그 인맥을 자랑하지 말자. 자랑으로 삼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인맥이란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키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야.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겠죠. 또한 인맥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 소통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와 소통하길 원하느냐는 것이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맥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용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인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면전에서 나에게 아첨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에서 나를 칭찬하는가이죠. 칭찬. 마지막으로 인맥은 내가 잘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 주는가가 아니고요.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제가 기원하는 바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 뭐 나쁜 남자 뭐 이런 거 좋아한다는데 나쁜 여자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잖아. 나쁜 게 뭐가 좋아요? 그러면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날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삼성은 그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죠. TLC 9세대 이 V낸드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TLC는 하나의 셀에 그 3비트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의미하는데 V낸드는 그 평면에 그 집적했던 그런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에 이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가지고 각 층을 연결한 제품이에요. 2013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1층짜리 단독주택을 더 작게 촘촘히 짓은 것을 이 고도 제한이 없는 고층 아파트로 이제 만든 거야. 고층 아파트로 대체한 것이다. 그래서 V세대 V낸드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236단 8세대 V낸드의 뒤를 잇는 최첨단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더블 스택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적층인 단수인 290단을 구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결국은 뭐냐, 이게 290층짜리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블 스택이란 것은 낸드를 두 번에 걸쳐서 구멍을 뚫은 뒤 한 개의 칩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이 V낸드의 원가 경쟁력은 공정은 줄이는 게 핵심인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하면은 구멍을 뚫는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V9은 단위 면적당 저장되는 그 비트 수인 비트 밀도를 V8 대비 약 1.5배 증가시키고요. 데이터 입출력의 속도를 33% 향상시켜 가지고 초당 최대 3.2 기가비트를 구현하는 거죠. 삼성은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들한테 그 9세대 V낸드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이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죠. LLM하고 추론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AIS 서버에 탑재되는 그 저장 장치인 SSD, Solid State Drive의 그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 SSD는 낸드로 만든다고 하네요. 삼성은 올 하반기에는 QLC죠. QLC V9도 양산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신기술 확보로 2002년부터 이온 낸드의 그
1위 자리를 지킬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030년까지 첨단이죠. 첨단. 이 첨단의 V낸드 그런 개발 계획을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국의 그 화웨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화웨이는 2021년하고 22년에 그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에 그 시작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퀄컴이 그 개발한 AP 칩 등을 조달할 수가 없었어요. 이랬던 화웨이가 지난 18일 날 AI 폰이죠. 퓨라 70, 퓨라 70을 그 출시를 했어요. 퓨라 70. 그 화웨이 계열사가 있는데요. 하이실리콘. 여기서 설계를 했고요. 그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SMIC가 제조한 AP를 비롯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그 LLM에 기반한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장착을 합니다. 15일 화웨이 그 선전 본사에서 만난 그 부사장급 임원이 그래요. 이 정도로 놀라기엔 이르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화웨이의 기술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18일 날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의 그 플래그십 매장에 신형 스마트폰 퓨라 70을 보려는 중국인들이 몰려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하고 아랍에미리트 간의 그 밀착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아랍에미리트 AI 기업이죠. G40, G42, 하여튼 G40에 그 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거는 그 화웨이의 중동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과 좀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화웨이의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보다는 몇 년 뒤처져 있다 이렇게 일축을 했지만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 아랍에미리트가 화웨이를 선택하려 한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별 칩 성능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AI 칩으로 구축한 AI 시스템은 미국에 뒤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화웨이는 연구 개발에 회사 명운을 걸고 있어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10년 동안 R&D 투입한 금액만 약 216조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알파벳, 메타, MS에 이어서 세계 네 번째로 R&D 규모, 그 투자 규모가 가장 큰데 이 국내 기업 중 R&D 투자 1위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투자 금액이 28조 3,500억이니까 여기보다도 한 13%더 많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그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삼성전자의 그 3배가 넘고 인재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고 2019년에만 그 대만 반도체 인력이죠. 한 4만 명. 그거에 한 10%에 육박하는 3천여 명이 중국 본토로 넘어왔는데 이 중 상당수가 화웨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많이도 넘어갔어요, 보니까. 그 화웨이 창업자 겸 회장이 광둥성 둥간에 그 옥선 R&D 캠퍼스를 건설한 것도 R&D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2019년에 완공 후에 이제 화웨이의 그 R&D 핵심 인력 대부분을 이곳으로 옮겼고 컴퓨팅이나 전자 등을 전공한 석사, 박사 출신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화웨이의 전체 R&D 인력은 11만 4천여 명이 달하고 전체 직원에서 R&D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49%에서 지난해 55%로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웨이가 14만 건이 넘는 그런 기술 특허를 갖추게 된 비결이죠. 이게 반도체 사업도 현재 계속 다각화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설계 회사인 하이실리콘을 비롯해서 이 반도체 계열 자회사만 12개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그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겠죠. 지난 1월에는 보니까 10억 위안 한 1,900억 정도를 출자를 해서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는 신규 회사를 또 설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평정한 화웨이의 눈은 이제 해외로 이제 맞춰져 있는데요. 이 프랑스 동부의 그 부유마트의 네트워크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공장을 짓고 있고 그 화웨이의 첫 유럽 공장이라고 하는데 한 내년 정도에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웨이 회장은
최근에 발간한 그 연간 리포트에서 화웨이는 지난 3년간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고 혁신을 했다고 하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칩, 디바이스, 네트워크, 클라우드 사업, 하여튼 이 사업 간의 시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R&D 투자를 늘릴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화웨이가 이 반도체에 이어서 또 다른 목표를 삼는 게 이 자율주행하고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중국식 표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본사 지하 1층에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과 의지를 내보이는 그 컨셉의 그 전시회를 조성해 놨다고 합니다. 그 차량 속도를 0km에서 100km로 끌어올리는데 3.5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파워트레인하고 올해 신사업으로 뛰어든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선보였고요. 이게 모두 화웨이가 만든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웨이. 큰일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나라도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수백조 원을 들여서 짓는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현재 전력 공급 차질로 제때 가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고 하네요. 첨단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인허가 절차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갈등을 조기 해소해서 전력망 구축을 총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관의 그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자동 폐기 수준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의 반대로 송전 사업이 10년 넘게 지연된 사례가 또 되풀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네요. 정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그 이인선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기에 계류되어 있는데 정부 관계자도 이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방사능 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이 산업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이 법안을 제대로 논의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전력망 특별법은 무탄소 전원에 연계되고 국가 첨단 산단에 공급되는 345kV 이상의 그 송변전 설비를 뭔가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에 그 인접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겨서 이 공기 지연의 주 원인인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요. 각 부처의 지원을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현재는 그 전력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독자적으로 주민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야, 참 답답하네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다음 내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다. 어찌 해야 할지를 주민도 반대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저렇게 계류돼 있고 하여튼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 참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이거 반도체 사업을 하겠어요. 차라리 미국 가서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보조금도 받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 오너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참 깝깝하죠. 깝깝해. 저렇게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난리 치는데 화웨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